내가 한국에 거지라면 북한의 부자가 부럽지 않거든요. 북한에서 살 때부터도 나는 한국에 가서 노숙자가 될 망정 나 이 지옥 같은 땅을 뜰 거야. 최소한 그러면 내 자식들만은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동생이 평소에도 저랑 얘기하면 아버지가 간첩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탈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동생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충성하면 살아야지. 그런 반동 같은 소리 한다. 어쩌면 이상가족 될 뻔한 거죠. 우리 형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창고 같은 데로 나를 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돌아서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5월 일가족 9명과 함께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사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나와 우리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저와 연년생이라서 저보다 나이 하나 아래였어요. 근데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을 가자고. 한국 가서 살자. 한국 가서 사람답게 남자답게 포부를 한번 펼쳐봐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픈 거 다 해도 된다. 정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정말 범죄만 안 하고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충으로 하셨죠. 그래서 폭탄 선언을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많이 정말 생각도 많았고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께서 그리고 우리 동생에게 우리는 당시 바닷가 마을과는 연관이 없는 내륙에 살았었어요. 근데 동생을 강령군 평화수산이라는 곳으로 동생을 배치한 거예요. 북한에 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을 소개해서 친구분께 그 당시 그 지구에 간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희 동생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좀 키워달라. 네가 좀 보호자가 돼서 내 아들 좀 키워달라. 이런 식으로 맡겨서 뱃일을 배우게 했죠. 아들에게 동생에게 저희 아버님은 은인자 중에서 당가 국가에 충성 다 해라. 뭐 열을 벌였다면 마을 국가에 바칠 망정 충성을 다 해라. 그리고 편하지 않게 일을 잘하고 행동을 잘 해라.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잊지 말 건 탈북 루트를 파악하고 또 주위에 감시자들 한마디로 그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밀접하게 잘 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전 정찰을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라. 먼저 뱃일을 먼저 배워라. 이렇게 해서 동생이 나가서 몇 년 뱃일을 배우면서 일을 해주고 있어. 몇 년 지나서 배를 집에서 어떤 그 목선을 사주셨죠. 배를 만들었거든요.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재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이런 거를 집에서 다 전부 사줘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에 현지에서 잘 정착해서 살면서 사전 정찰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 당시에 나는 광산에 나가서 금광업을 채광을 하면서 그렇게 묵고 살았죠. 북한에서는 기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회사 개념인데 거기서는 개인 사업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지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수하의 직원이 한 3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에 산학금을 바치는 형태로 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에 집안 가정일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고 제가 하던 사업은 또 망했죠. 망하고 뭐 당에서 솔직히 노동력 착취죄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35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는 그 뭐 자본주의 성격이다 뭐 이런 인해 가지고 하던 그 자산 다 몰수되고 그 광업보유 다 뺏겼죠. 그리고 또 뭐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느라고 빚도 좀 지고 좀 하다가서 또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우리 동생은 집에서 부모님이 사준 그 배로 돈을 푼 거예요. 그 와중에 아버님이 그 상황을 알아버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구타도 하고 아들한테 그러면서 아버님께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술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우리 동생은 아버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여기서 북한에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동생은 뭐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나니까 부모의 통제 없이 살다 나니까 현지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돼 또 자녀도 빨리 봐가지고 애들이 커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8살, 6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금광업이 망해가지고 또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무튼 쭉 돌아오면 저도 이런 고생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버님께서 굳이 탈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래서 그럼 나도 뭐 TV에서나 TV 속에서 보던 그 세상에 가서 나도 살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좋다는 그런 감정은 있었지만은 뭐 동생이 그 일을 맡다 나니까 솔직히
저 동생이 제대로 일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평소에도 저랑 얘기하면 아버지가 간첩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는 걸 많이 봤었으니까 우리 동생이 제대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설마가 현실로 되고 만 게 우리 동생은 좀 다른 게 외국 학원을 다녔어요. 동생이. 우리 동생이 어릴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외국 학원을 다니면서 거의 뭐 국가에 바쳐진 몸이고 거기서 당에서 주는 세뇌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사고가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만을 생각했고 현재는 아버지가 뭐 용돈 주고 생활비 줘서 먹고 사는 건 사실인데 아버지가 의문이 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딱히 고다지는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거짓 보고 계속 했고, 또 아버지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생기는데 그럼 책임져야 될 몫이 많아지지 않냐, 그럼 탈북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타이밍이 맞게끔 끝나서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하면 아버지, 엄마, 형, 너 이렇게 네 식구만 우리 나가자, 돈 많으면 걱정할 게 없다, 남조선에도 이쁜 아가씨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결혼해, 아버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골동품 사업을 하시고 금 판매업도 하시고 좀 이렇게 자본주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위 돈주라고 불렸고요, 우리나라의 부자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동국증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동상이몽을 한 결과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신경전으로 고민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 와중에 나도 탈북을 빨리 신속하게 다 고쳐야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탈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동생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에 충성하면 살아야지 그런 반동 같은 소리 한다, 한마디로 고위부에 신고해서 정말 뭐 감옥 신세 지기 싫으면 뭐 입 다물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섬찟 놀라기도 했고 내 동생이 이념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러는 과정에 나도 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강령군으로 거주 이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데 아무튼 많은 대물도 들였고, 또한 현지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거든요. 뭐 현지 여자와 뭐 거짓 약혼식도 했댔어요. 그러면서 거기로 거주를 옮겼고요. 그러면서 또 운명처럼 또 지금의 제 아내를 또 만났어요. 북한에서. 솔직히 북한에서 뭐 결혼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고 뭐 연애는 많이 했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을 평생 내 같이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운명처럼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는 꼭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다는 그런 생각이 불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탈북을 하려고 마음먹은 최종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북한의 농장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계급사회라서 농장원 신분이 있고 노동자 신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노동자 신분이었고 우리 아내는 농장원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똑같이 농장원으로 몰락가는 거예요. 같이 신분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층 계급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부모님들은 또 출신이 다른 데로부터 살지 못하게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나니까 엄마의 그 드사리를 못 이겨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동거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와이프와 함께 동거로 사실혼 생활로 3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아내 신분 세탁이 거의 완료돼가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졌는데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1년을 사실혼 생활을 살았으면 1년을 교화 보내라는 거예요. 3년을 살았으면 3년을 교화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뇌물로 그 자리에는 순간적인 범인을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탈북을 타고 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돼가지고 직업 옮기고 그다음에 배를 살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 동생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무엇 때문에 육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바닷가로 나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북한에서는 어업 활동을 시키지 않아서 바닷가에 출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를 살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바닷가로 나오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2022년 추석날 밤이었어요. 아버님 산소에 왔다가 나랑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그냥 술상 펴놓고 술 먹으면서 저랑 말다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날까지 말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말이 길어지면 사람이 실수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술에 좀 취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니까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냥 나 무슨 가려고 그런다 임마 어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말다툼을 또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을 형이라고 믿고 내가 하면서 성을 내더라고요. 뭐 나도 할 소리가 있잖아요. 야 임마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제 멱살을 쥐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엄청 다퉜죠.
만들었죠. 아무튼 그러다가 종당에는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장 거기 현지에 있으면은 사실혼 관계로 3년 살았다는 데로부터 교화를 3년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이 탈북을 선택했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때 계획 분담을 몫을 나눈 거죠. 배가 3년 동안 방치돼 있다니까 많이 쓰고 엔진을 못 쓰게 됐다. 근데 나는 내 있는 힘을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해서 만들었던 배라서 자금이 없다. 먹고 살기도 빡빡한 형편이다. 그러니까 이 배를 살려서 가야 되는데 큰 배를 살리면은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이 투자될 것이고 또한 배가 선체가 크면은 레이더에 잘 감시된다.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할 수 있게끔 선체가 작은 배로 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사줬던 5톤급 목선 낡은 배를 수리해서 엔진도 사서 새 엔진을 올려야 한다. 속도도 보장해야 되니까 엔진도 큰 엔진을 사서 올려야 된다. 근데 이 자금이 없다. 그러니까 형이 경제적으로 만날 때마다 제가 동생한테 몇백만 원씩 줬어요. 그냥 그걸 주면 북한 돈으로 몇백만 원, 어떨 땐 달러로 뭐 몇백 달러 이렇게 주고 했죠. 그럼 동생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배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사다 가서 배 수리를 하고 엔진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동생은 현지에서 배 수리 및 루트를 파악하고 이미 전에 루트는 파악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을 딱히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루트는 다 파악이 된 상태니까 배만 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 치안 상태를 더 살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각자가 분담해서 일을 맡아 수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해오면서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마음 먹고서 일을 시작해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6개월 걸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되고 그 과정이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5월에 탈북했거든요. 근데 4월에 청명날이 있어요. 옛날에 그 조상묘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법제에서 만들어진 게 청명날은 묘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날에 가서 묘를 손질하면은 범죄예요.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근데 청명날은 묘를 손질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아버님의 묘를 파묘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통일되는 거를 첫 번째로 소원했었고 또한 탈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가지셨고 자식들이라도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꿈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남한을 동경하시다가 끝내 그 좋은 세상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떠나면 아버님께 죽을 죄를 짓는 거다. 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가자.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동생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렇다. 이게 다 모든 게 다 아버지 덕인데 아버지를 그러면 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명날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도 계시고 뭐 집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들한테 청명날 아버지 묘에 잡초나 나무 뿌리 같은 걸 제거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를 만든 지 10년 정도 지난 묘니까 여기에 잔디도 다 무성하게 나오고 오래된 묘는 새로 한 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고 묘 손질을 해서 묘에 있는 뼈를 제가 들어가서 뼈를 다 골라냈어요. 뼈를 다 골라내고 묘는 봉부는 본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묘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아버지 뼈를 가지고 와서 연료를 뿌려가지고서 태운 거예요. 태워가지고서 이거를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생은 현지에 나가서 지금 탈북해볼 만한 적합한 날짜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게 한마디로 경비대나 감시 감독을 하는 그 뭐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인간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서 돈 좀 주고 뒷돈 좀 주고 좀 매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고 이제 작업 나오면 불법 작업을 하러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대로 이쪽에서 우리 동생이 필요한 작업은 항상 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한국 날씨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거기에 감시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 현지에서 우리 동생은 그 한국 TV나 이런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제가 항상 한국 TV도 봤고 또 한국 TV를 볼 수 없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일 땐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손님이 왔거나 아니면 뭐 급료를 하는 그런 시기라거나 이럴 때는 걔네 보다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TV를 안 본 거예요. 하고서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건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라디오로 계속 들으면 밤 9시 58분에 2분 동안 딱 나오는 그 날씨가 있어요. 그 날씨를 들으면서 해상 경보 날짜를 항상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경보가 이르면 북한 경비정이 NLL 부근 앞에 항상 나가서 정박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항상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을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얘들이 철수하는 날은 언제 철수하냐면 연간이라도 거기 있다가 딱 철수하는 날은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철수를 해요. 내륙으로.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파도가 높게 치고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보 부는 날이면서 해상경보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3일 연속 비가 오면서 그러다가 3일 연속 나오다가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보가 끝나갈 때 우리도 나가야지
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경보가 끝나고 다음날 되면 북한 경비정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얘들 나가보기 전에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간 거니까 해상경보이면서 쏠물대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부둣가에 대기하고 있는데 쏠물대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은 물이 다 나가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배가 바닥에 닿아버리는 상태에서 설사 우리가 추격을 보더라도 추격할 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쏠물 타이밍을 노렸고 그렇게 해서 이날이 5월 6일 날이에요. 5월 6일 날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엄마, 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 와이프는 제가 설득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은 동생네 가족은 동생이 설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은 현장에서 그 동네 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다 나온 거예요. 9식구가 함께 배에 타서 2시간 만에 한국에 왔죠. 윤평도로 들어왔거든요. 밤 10시에 떠나서 공시에 들어온 셈이죠. 5월 7일 공시에 왔죠. 추격을 좀 받아댔어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다 준비했던 상황이라서요. 걔들이 추격했던 배 자체가 허접한 배를 타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배는 다 바닥에 닿아버린 상태예요. 사전 정찰을 할 때. 얘들이 따라오는 배는 어떤 배를 타고 따라왔냐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적인 어민들의 목선을 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진이 달린 그런 목선인데 근데 우리 배는 5톤급짜리 목선인데 따라오는 배는 5톤도 안 되는 이상하건데 한 1톤 미만인 그런 존마 같은 그런 작은 배를 목선을 타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큰 배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배를 엄청 작은 배를 타고 따라다니까 그날 파도가 엄청 셌거든요. 파도가 높은 날은 배가 큰 배가 될수록 안전하지 작은 배는 안전치 못하거든요. 작은 배가 거기서 파도를 잘못하면 뒤집혀요. 그러니까 얘들이 최대 시속을 못 낸 것 같아요. 따라오다가 우리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럴 만한 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추격은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인을 넘어서 한국 해역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닥쳤던 개신세 되고 말았죠.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솔직히 따라올 때는 아무튼 다른 식구들은 좀 많이 긴장해서 좀 많이 겁먹고 우리 와이프는 이걸 먹어야 하나 하고서 독에까지 끓여댔대요. 근데 먹을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한국당 밟아서 특전사들한테 구조됐거든요. 특전사 동무들이 와서는 반기더라고요. 그냥 잘 오셨다고. 천국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하더라고요. 좋아서 그냥. 나는 그때 그냥 그날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는 탈북하는 날 100% 유유하게 이렇게 마음을 그냥 먹고서 뜨뜻하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긴장이 좀 덜 되게 하려고 좀 용감해지려고 우리 가족들은 다 몰라요. 모르고 제가 그냥 그 알코올 40%짜리 알코올을 한 이만큼 들이켰거든요. 술 먹고선 했더니 그냥 기분이 설레는 게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뭐냐면 우리 동생하고 엇갈려 됐거든요. 동생네 집에서 딱 나가서 가족들 다 이동하는데 내가 거기서 낙오됐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이상가족 될 뻔한 거죠. 동생님만 오고 저만 낙오 될 뻔했던 거죠. 근데 동생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을 데리러 온 거예요. 다시 왔는데 나를 데리러 집에 왔는데 나는 또 그 집에서 이놈 새끼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그냥 나 또 나와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길이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데 밤중에 지금 밤 10시에 지금 나가서 형이 없으니까 형을 찾으러 들어왔는데 형이 나가버리고 집에는 집 지키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동생네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한테 우리 형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모르겠어. 조금 전에 그냥 나갔어.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 들어오면 가지 말고 여기 딱 있으라고 하세요. 아씨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거니까 나는 동생을 찾으러 돌다가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구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있고 그 정문이 있는데 정문에는 군대들이 다 뻗쳐서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 간첩이 마음을 먹으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나는 그 현지의 주민도 아닌데 걔들 뻗쳐서는 자리를 안 가고선 척 가서 전기 철조망이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사하느라고 삽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삽으로 손을 당겨가지고 아래 손가 합선시켰어요. 합선시키면 번쩍하거든요. 전기 와 있으면. 합선시켜보니까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게 전기도 안 왔네. 그래서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해치고서는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가선 그 바다 갯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갯벌 같은 거 드러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모래 있는데 그 백사장인 거예요. 모래. 거기로 한 바퀴 쭉 한 500m 정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배가 항상 서 있는 위치에. 근데 그 가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가긴 갔네. 이 새끼들 혼자서 나 무슨 갔어. 나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그냥 좀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열받다가서 가갔으면 가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그래서 그냥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끝나고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는 가서 아직까지는 탈북인 걸 모를 거니까 가서 오늘 밤은 아무튼 잠 자고 알람 맞췄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나 타고 난 집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집은 거기가 아니니까 그 바닷가 동네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아무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준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나 좀 챙겨가지고 일단은 내가 시내에 있으면 붙잡힌다. 그러니까 산골로 들어갈 거야. 산골 들어가서 내가 산골에서 산에 들어가서 좀 자연인으로 한동안 좀 살다 보면 우리가 없어진 거 알 것이고 현장 요해했는데 100가지 없어진 거 알면 온 가족이 탈북했을 걸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탈북한 걸로 알고서 더 이상 추기 때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좀 해야 될 거야. 안정되면 그때 내려와서 엄청 거리가 가깝거든요. 거기가 15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거기 와서 썰물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구명조끼 같은 거나 하나 입고서 헤엄쳐서 건너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툭툭 잡고선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동생네 집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어디 가셨댔어요? 동생분이 형을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계시던데 어디 가셨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지금 불법 조업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가셨댔어요? 동생이 왔댔다고요? 너 속으로는 이놈들이 그냥 혼자서 남자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를 데리러 왔댔나? 그럼 뭐야? 그럼 안 갔다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 여기 있다가 붙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한 30분 있었나? 그러니까 그때가 한 9시쯤에 나갔댔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한 10시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TV에서 무슨 풍자극 같은 걸 보면서 코미디 같은 게 나오니까 웃겨서 내가 배꼽 잡고 막 웃음이 막 그러니까 동생이 왔대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형이 있는지 또 보려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면 이상하니까 그 아저씨도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와서는 야 이거 형이 하니까 신발을 벗긴 싫고 하니까 이렇게 그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 커튼 가리는데 그 짬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보니까 형이라는 작자가 그 TV를 보면서 배꼽 잡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형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쥐어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선 방문을 벌컥 열더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송을 버릇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한 표정을 보면서 인마 왜 이렇게 짜증이야 근데 빨리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간 거죠. 나갔더니 그냥 그 아저씨가 안 들리는 거의 밖으로 나오니까 창고 같은 데로 날 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냥 내 이 멱살을 확 붙잡아요. 그냥 붙잡더니 형 때문에 그냥 정신 좀 차려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인마 성질이야 인마 이거 놔 하면서 그냥 녹상 그냥 톡톡 나왔죠. 동생 같이 갔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뭐 가족들 지금 데려다가 그 보리밭에 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노심초사해서 쭈그리고 앉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그냥 다들 그냥 날 째려보면서 마치 이거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이런 표정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들 그래 이거 하니까 지금 좀 약간 좀 술 먹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배짱이 생겨서 걱정이 없더라고요. 만만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애들을 자루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무장지대를 건너온 거예요. 지뢰원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자루에 다 담은 거예요. 우리 동생네 애들인 거예요. 동생네 그 애들 조카 애들이 그때 6살 4살 이렇게 먹었댔거든요. 담아서 작아내는 우리 동생이 미국, 큰애는 내가 미국. 거기서 왔죠. 애들이 신기하게 이상하게 나는 이 하나님이 마법을 썼다고 나는 생각해요. 솔직히 우연 같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마취에도 안 먹고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에 들어가서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인기척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지뢰원의 그 오솔길을 타고서 넘어왔죠. 넘어서 배를 타고 그리고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왔지만은 추격을 받고 있을 때 당시에도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댔어요. 난 그냥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던데 다른 식구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서 아무튼 엄청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 딱 와서 여기 와서 그 한국 특전사들한테 구조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졸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탈북하는 준비를 하면서 북한에서 그 신경질을 쓰면서 아무튼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내 몸무게가 도무지 불어나지 않는데 17kg가 감량되더라고요. 17kg가 그냥 확 줄었어요. 그냥. 내가 좀 마른 체격인데도 이보다 더 말라댔거든요. 엄청. 17kg가 줄어가지고선 도무지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깊은 잠에 들 수가 없고 그렇게 엄청 피곤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에 와서 조사 기간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잠을 계속 자는 바람에 조사관님들이 엄청 고생하셨죠. 아무튼 제가 그냥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잔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받긴 받았지만은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그냥 연속 잔 거예요. 그냥 너무 잠을 자도 피로가 도무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국정원에서 그렇게 술이 먹고 싶은데 술 좀 달라니까 규정 맞지 않다고 술 안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조사관님들이 좀 미웠던 점은 좀 술을 안 줘서 좀 제일 미웠댔어요. 미웠는데 대신에 그게 또 복이 된 게 조사 기간에서 3개월, 하나원 기간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거든요. 나는 북한의 부자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거지라면 북한의 부자가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부터도 나는 한국에 가서 노숙자가 될 망정, 나 이 지옥 같은 땅을 뜰 거야. 최소한 그러면 내 다음 때인 내 자식들만은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런 학수고대 하던 일이 성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제가 LA를 딱 넘어서 해군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막 나더라고요. 막 그냥 울컥 올라오고 막 감정이 그냥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너무 첫 번째로 났고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하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 납골묘에 저희 아버님을 바로 멋있 못하고 내가 집에서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그래야 작년 연말쯤에 아버님을 납골묘에 모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은 다 저희 아버지 덕인 거죠. 뭐 재미를 얘기하자면요, 엄청 많죠. 뭐 그걸 뭐 그러고 보니까 내 재미를 매번 적어놓지 못한 게 좀 안쓰럽네요. 그럼 바로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게 재미고 행복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당시 우리 와이프가 임신 6개월째 될 때 그 배를 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첫째 아기가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중착을 했지만은 뭐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하고 뭐 일을 하면서 뭐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아기를 보면 양육을 할 때도 물론 뭐 피곤한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그 사소한 행복감이 일반적이지만은 북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즐길 거리가 이 한국 TV 보면서 K-팝 뭐 가수들의 이런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볼 때 엄청 좋고 이게 행복감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정도야 뭐 그냥. 근데 지금은 여기 한국에서는 TV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하고 그렇게 또 그게 신경이 안 가죠. 뭐 그때는 어제 거기에만 신경 가고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내가 마음 먹으면 뭐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뭐 제가 뭐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하나원에서 나온 지 이제 올 10월 달이 돼야지 만 2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국에 정착해서 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올 10월이 돼야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뭐 아무튼 인권 행사 같은 데도 참석을 해보고 뭐 NGO 단체들에서 불러줘서 가봤고 아무튼 이런 계기로 가봤지만은 그러니까 내 자비를 써서 갔던 건 아니에요. 스위스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뭐 가보니까 그냥 북한에서는 솔직히 해외에 나간다 하면 정말 엄청나게 뭐 정말 뭐 장군님 정도 뭐 저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야? 완전 중앙당의 엄청난 엘리트들만 그냥 일 때문에 나가는 그런 모습만 TV에서 보니까 그런 걸 볼 때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게 너무하다. 이거 일반인들은 왜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이 항상 있었거든요. 한국 TV를 보면은 한국 일반인들은 유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걸 그걸 많이 부러워했었고 근데 와보니까 정말 나 역시도 그냥 오자마자 여기 한국 정착되자마자 바로 이런 데를 가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현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이게 꿈은 아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꿈처럼 느꼈던 일이 현실로 생겼구나. 북한에 그 지금 남아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선 그냥 늙어서 갈 대로 가겠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정말 그런 생각하면 좀 안쓰럽죠. 근데 뭐 이런 점도 좋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내가 북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 했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약간 누구를 욕해야 될 것 같고 누구 뒷소리일 것 같고 하면은 바로 그냥 딱 스톱해요. 그냥 말을 못하고 이건 내가 이 말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지 하고픈 소리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정치적 성향을 막 드러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뭐 아니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저기 좋긴 좋구나 뭐 멋지다 저거 뭐 어쩌면 잘만 하면 뭐 나도 뭐 대통령을 하지 말라면 못 듣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냥 너무 그게 너무 너무 많이 찾네. 그 표현어가 적당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그런 것도 좋았고 또 뭐 북한에서는 그 땅이 한반도 땅에서 물론 북한 땅이 우리나라 한국 땅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은 뭐 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 거리를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이 황해도에서 예를 들면 저 양강도 같은데 그 꼭대기 올라가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몇 달. 아니 몇 달 걸리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기 서울이라면 뭐 서울이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는 이 뭐 끝이면 끝이잖아요. 서울에서 저 부산 끝까지도 막 가는 게 그냥 하루에 무방복도 가능하고 나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가장 좋은 건 교통수단 제일 좋아요. 북한에서는 그냥 교통이 엄청 나빠가지고요. 뭐 대중교통은 아예 요락하고 돈이 있어야만이 뭐 택시 좀 탈 수 있는데 택시비도 너무나도 비싸가지고요. 인간에서는 못 타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황해도에서 떨어뜨리면 양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몇 달, 정말 뭐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냥 가다가서 날 어두워지면 뭐 요관에 들어가서 그냥 쭈그리고 자고 또 다음날 떠나서 먹을 거를 사 먹으면서 해결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통행증, 뭐 장거리 여행증 이런 거를 한 달 전부터 신청해가지고서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걸 겨우 받으면 이거를 금요일 기간에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단속되면 보여주고 하면서 길을 떠나면 정말 몇 달 가요? 몇 달 갔다 와야 돼요?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정신 나가는데, 정말 여기서 뭐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그냥 왕복도 하고 나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좋구나. 뭐 저도 뭐 좋지는 못하지만 뭐 중고차라도 사서 타면서 이거 타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제가 삥 뜯기고 막 열받았던 게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 북한에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북한은 간부들이나 부자들이 타요. 일반인들은 못 타거든요. 오토바이 한 대 사려면은 뭐 우리나라에 외제차 벤츠 한 대 사는 그런 금액대가 들어가요. 그렇게 오토바이 한 대 사기가 힘들거든요. 자전거도 인간에서 없어요. 자전거 한 대 사는 것도 한 1년 동안 빡세게 먹고 살면서 저축하듯이 조금씩 1년 동안 모아야 자전거 한 대 사지 인간에서 못 사요. 근데 오토바이를 사려면은 오토바이는 거기서 한 20년 정도 모아야 살 수 있는 정도예요. 마치 우리나라 외제차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가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성격을 띠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산만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타려면 오토바이를 사서 이 이 면허증이나 이 등록 번호판 자체를 기관 명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기관 명의로 등록을 하고 내가 이걸 타고 다니면서 기관의 업무용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운수기재로 금리를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치 않은 게 그렇게 되려면 기관에서 오늘 무슨 업무 때문에 이 김밀력이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줬다라는 그런 승인한 그런 공인 받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 자체가 안 되니까 형식적인 번호판은 기관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타지만은 단속되면은 뇌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하면 그냥 뇌물, 단속되면 뇌물.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세워져 있는 검문소는 30km당 하나씩 있어요. 보위부 초소라고 있거든요. 얘들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사이마다 일반 경찰들이 자기네 뒷주머니 채우려고 경찰서에다가 보고 안 하고 임의 장소에 나와서 지나가다가도 오토바이 타고 개인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허루라기 불어가지고 세워선 단속해서 또 증명서 검열을 합시다. 그러면 증명서라는 게 뭐 이 오토바이 증명서 면허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관 면허증이다 하니까 기관 면허증을 보여주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뭐 기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그런 공인된 게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 좀 사정 좀 봐주시오. 내가 급해서 업무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허가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정하면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고 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열받아서 속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어딜 가든 누가 단속하고 말 거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북한에는 자동차를 설사 택시를 내가 탔다 해도요. 택시 타고서도 조금 가선 서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맘 놓고 건점에서 끝점까지 종착점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1km 가선 서고 1km 가선 서고. 그러니까 왜 서냐? 가다가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해서 자꾸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로서 먼지 안 나오는 새우도 없듯이 자꾸 검열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좀 걸어볼 게 없다. 증명서가 다 구비되어 있는 택시의 기사다 하면은 하다못해 차에 들어와서 뭐 클락션 빵빵 울려보고 소리가 작다고 기름 잡아서 내놓으라고 하고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한 요만큼 들어가서 브레이크 먹어야 되는데 뭐 이만큼 깊이 밟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건 사고였다 하면서 벌금 물라고 하고 이래저래 그냥 그게 단속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타도 어디 내가 마음먹은 시간대 보장하려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가 있으니까 탁탁 검색해보고서 뭐 이제 30분 뒤에 도착 나온다면 여유있게 한 10분 전에 한 40분 전쯤에 떠나서 가면은 눈 오기 10분 전에 도착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을 그냥 하루 전, 이틀 전에 떠나야 돼요. 가다가 계속 딜레이 되니까 그냥 이건 뭐 점심때 들어갈 시간에 떠난 걸 아침에 떠났다면은 그냥 이거를 뭐 저녁 때, 뭐 혹은 밤중에 다음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한번 단속돼가지고 내가 뇌물이 많지 못하면 뇌물을 바쳤는데 이게 마음이 없잖아요. 너무 금액대가 작으면 안 보내요 그냥. 그럼 뭐 조사하고 이거 확인될 때까지 못 가. 그럼 붙잡아 놓거든요. 그냥 구금돼가지고 그냥 못 가고 그러면 그냥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 지인들한테 전화하시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얼마만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뇌물 주고. 아무튼 자기가 만족해야 풀어주거든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좋죠. 많이 좁혔죠, 저야. 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노골적으로 풀로 그냥 전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저희 황해남도 해주시가 여기 파주에서 아마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엄청 가까운 조건으로 인해서 그게 주파수가 잘 잡혀요. 그러니까 TV로 항상 본 거죠. 그러니까 뭐 USB 같은 경로도 있지만은
USB로 보는 방식이 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린 TV로 채널을 잡아서 봤어요. 많이 봤죠.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뭐 30대 중반이지만 탈북하기 직전까지 계속 봤으니까요. 이게 저희 아버님께서 전부 보신 걸 자식들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죠. 뭐 두렵다는 거는 뭐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다라니까 그게 두렵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 간혹 두렵다기보다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은 어릴 때는 못 느끼는데 좀 이렇게 중학교 올라오면서 좀 세계관이 형성돼서 그런지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주의는 좀 느꼈죠. 보면서는 엄청 뭐 설렜고 실질적으로 북한 환경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엄청 뭐 가고 싶고 저 세상은 정말 자유롭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아버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셨으니까요. 이게 솔직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북한 그 노동당 체제에서 세뇌되질 않길 바랬던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에게 항상 교양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항상 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서 느끼는 그런 소감 같은 것도 아버님께서 물어보시고 이걸 바로 인식하고 봐야 한다, 현실을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요점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항상 아버님께서는 자식들한테 일부러 더 보여주고 더 들려주려고 했었죠. 뭐 전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도 한때는 당에 충성하려고 모진 노력을 하신 걸로 인식돼 있어요, 제 생각에도 보면.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직업이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는데 북한에서 소위 돌격대라고 부르는 남포시의 그 큰 뭐 북한에서야 뭐 대규모죠.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느낌처럼 북한에도 그런 고속도로 넣는 그런 건설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황남 여단 참모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해남도 여단 참모장. 그러니까 그 돌격대 나가서 뭐 건설지를 진두지하면서 땀을 조국에 많이 바친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입당을 하는 문제에서 그 정치인들이 약속대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좀 인식을 달리 하신 것 같아요. 그보다는 밑뿌리 근원부터 자체가 좀 달랐어요. 저희 친할아버님의 고향이 여기 서울시 서대문구가 저희 친할아버님의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6.25 때 북한군에 포로되셔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민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신데 아무튼 북한에 남아서 북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친할아버님은. 근데 할아버님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아버님이시니까 나한테는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셔요. 근데 그로 인해서 김일성에게 뭐 어떤 편지를 들고 좀 해명을 해달라. 우리 아버님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다라는 거를 증명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오신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우리 어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물게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해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님의 전우들과 함께 찍은 그 흑색 사진, 엄청 뿌연 흑색 사진, 그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걸 한 장을 유일하게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해명하려고 하다가 그 사진도 빼앗기고 일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할아버지께서 자꾸 삐뚤어진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께 항상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교양을 받고 이게 잘못된 체제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거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뭐 100% 확실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요. 저도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들은 소리니까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당에 대한 불만감이 항상 가득하셨고요. 오죽하면 제가 뭐 저와 우리 동생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지간에 우리 아버지가 간첩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만큼이었으니까요. 남한에서 올라온 거는 아니니까 그건 아는데 무슨 잠복 간첩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대를 물려서 간첩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도 가졌던 적이 있죠. 뭐 많죠. 뭐 그냥 뭐 솔직히 북한에서 나오는 콘텐츠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냥 뭐 한 50년 뒤떨어진 그런 느낌의 콘텐츠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한국 건 다 좋았어요, 솔직히. 다 좋았는데 한참 저희가 중학교 때 성장기 때 그때 유행에 있었던 그 콘텐츠 제목이 그게 인기가요가 그때 한참 나왔어요. 그래서 인기가요 나올 때 거기에 나오는 그 걸그룹 가수들의 댄스나 뭐 이런 걸 따라 흉내낼 만큼 또 거기 나오는 가수들의 헤어스타일 같은 거 그런 것도 모방해서 흉내내서 깎고 다니다가 단속돼서 처벌받아본 사례도 있었고요. 뭐 저 엄청 나도 남자잖아요. 이쁜 여자들 보면
반응이 오고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한국의 이 걸그룹 뭐 유호 가수들은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좋아서 많이 선호하고 친구들하고도 공유하면서 봤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소녀시대도 좋았고요.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좋았어요. 뭐 그렇게도 좋았고, 뭐 많아요. 뭐 꼽자면 끝이 없지. 아무튼 그때 뭐 그냥 우리 친구들 속에서 장난기로 농하듯이 이렇게 뭐 내가 어떤 뭐 큰일을 하나 해냈거나 내가 좀 갑자기 돋보이고 멋있어지거나 하면은 아마 그 21일 거예요. 거기서 나온 노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흉내를 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친구들끼리 그냥 웃으면서 농하듯이 이런 말을 하다 나니까 이게 그냥 대명사처럼 지어져 가지고 그냥 많은 애들이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만큼 아무튼 그때는 좀 그게 유행처럼 흘렀고 했었죠. 네, 많이 봤죠. 꼽아보자면 뭐 끝이 없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뭐 학교 때부터 성장하면서 쭉 봐왔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봐왔고. 가장 최근에 있은 일인데 23년 3월에 있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23년 3월에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사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아무튼 그 자리에 군당 선전부가 있어요. 군당 선전부에서 나와서 방송차가 나와서 방송 그 차에 확성기로 대고 당의 뭐 구호 같은 선전 구호 같은 것도 거기서 외치고, 또한 사형수들의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욕인 거죠. 비난하듯이 비난하는 목소리 확성을 거기서 하고 하는 그런 방송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형장의 그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까무러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 아저씨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소문회가 그날 밤에 그 심장마비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일 만큼 뭐 이걸 보면서 환경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많이 공포스러워하고 많이 떠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뭐 본래부터 제가 뭐 했었던 일이 다양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짐승 같은 거를 잡아서 식당 같은 데 납품하고 하는 그런 일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를 좀 무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 같은 케이스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익숙한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사람이 죽어서 넘어진다는 생각보다는 뭐 개 한 마리가 넘어졌다라는 느낌? 이렇게 좀 이렇게 묵묵해지더라고요. 그냥 저 감정이 좀 메말라진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보는 거를 오히려 제일 앞줄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속이면 쑤시고 들어가서라도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고, 그거 보는 게 왠지 그냥 낯설어 보이고 공포스러운 생각보다는 그저 뭐 일종의 구경거리 같은 느낌? 이렇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아무래도. 심장이 좀 든든한 사람들은 좀 그런 편이고, 반면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까무러쳐 쓰러지는 상황도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일단 뭐 북한의 2030 세대들은 대부분 얼마만큼 많이 접했냐 적게 접했냐 하는 문제지, 한류 문화를 대부분 다 접했어요.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언어 같은 것도, 언어 문화가, 이 한국 문화가 거기로 옮겨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말투를 따라하는 게 왠지 멋스러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뭐 줄임말 같은 것도 사용하고, 뭐 무슨 뭐 오빠나 뭐 자기 뭐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옮겨졌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단둘이 마주서거나 친구들끼리 모여 앉거나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2020년부터 23년 기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평양문화보호법, 뭐 청년교양보장법, 아무튼 이렇게 한 3가지 법이 제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 게 나오면서 더욱이 그 강조를 해가면서 핸드폰에 문자로 주고받는 그런 예시를 엄청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소 같은 데서 그걸 감시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어떤 번호로 어떠한 문자를 썼다라는 게 거의 식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글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단속될 요소를 피해서 굳이 핸드폰에만은 그걸 사용 안 했죠.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에는 막 했어요, 그게. 2015년, 그러니까 정확히 2010년부터 20년까지,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사용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류 세대라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이 한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이 깨이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2030 세대들도
장마당 세대라면 장마당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장마당을 경험한 친구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뭐 그게 뭐 가정적으로 뭐 부모들이 장사를 해서 먹여 살리는 집에는 되게 우리나라는 같거든요. 부모들 뒷배로 사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젊은 친구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같아요. 북한에도 뭐 2030 뭐 나이 먹은 친구들이 부모들 뒷배로 그냥 놀고 먹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굳이 장마당 세대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쉽게 언급할 수 있다면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은 한류 세대라고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한류 세대는 기본적으로 돈에 더 충성하죠. 아무래도 이미 전에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붉은 길을 끝까지 지켜야 뭐 다시 그 좋은 지상낙원을 맛볼 수 있다. 뭐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붉은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뭐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이 많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본이지 내일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오늘 고생해서 내일 락을 보자라는 데는 관심 없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인식이 많지 아무래도. 그래서 돈에 더 충성하고 당의 뭐 체제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외면에서나 볼 수 있지 내면에 들어가면 다 인식이 변질된 상태인 거죠. 코로나 이후에 북한 경제가 엄청 많이 변했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이내에는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아무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 90년도에 2000년도까지 일어났던 그 북한의 대기근 상황에도 황해도는 곡창지대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는 황해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 역시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몇몇이 굶어 죽은 상황이니까요. 이 전반적인 실태를 다 포함하자면 엄청나게 적지 않은 숫자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었죠. 이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지역 간 이동을 금지시키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통제를 강화했거든요. 북한에 워낙에 또 교통도 열악한 데다가 이게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내버려 뒀어야만이 없는 곳에는 있는 곳에서 날아다가 유통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필요한 거를 물물 교환하면서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황해도에서는 농사 짓는 것이니까 뭐 농산물이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대신에 국가에서 부족한 곳에 있는 곳에서 날아다가 나눠주기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로부터 많은 수탈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도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 주민들 상황에서도 신경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많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공산품 가격 같은 거 인간에서 공장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가공한 그런 뭐 기초식품도 시작해서 뭐 피복까지 뭐 공업품, 뭐 가전제품 모든 게 다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북한은 실질적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안 들어다니까 엄청나게 폭등하고 또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휴품이 장마당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 고생한 상황이에요. 어렵다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저는 뭐 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뭐 그러니까 뭐 내 사회생활 초년 시기에는 금광업을 해서 먹고 살았고 그리고 좀 금광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상업에 뛰어들어서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다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예전에는 뭐 그런 대로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는 일단은 시간적으로 또 지역 간 이동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하지 못하니까 나한테만은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점은 이렇게 국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몰래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다 보니까 대낮에 하던 일을 밤에 해야 되고 뭐 정말 새벽에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점은 있는데 반면에 장점은 또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장마당 자체를 보질 못하게 통제를 엄하게 하고 또 판매자들이 내놓고 판매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쌀값이 종전에는 뭐 3,000원 했다면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이 쌀이 5,000원도 되고 6,000원도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쁘고 필요한 사람은 내게 와서 사정하듯이 돈을 윗돈을 더 태워서라도 나한테 비싸게 지불하고서라도 필요한 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 역시 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몰래 하다가 걸리면은 뭔가 뒷돈으로 해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만큼 비싸게 난 받아야 되는 목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또 잘 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마진은 또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건 아니고요. 좀 큰 상업을 했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만이 좀 소부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뭐 인권이요? 인권은
인권이 조금 나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를 좀 국가적으로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의 간부도 많이 양성했고, 또한 여성들이 남자가 타는 백업을 실적으로 주지는 않지만은 백업이라고 그려져 있는 그램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일을 하면 남자는 하루 나가서 일하면 백업을 700g을 주는 게 국가 규정이에요. 여자는 300g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고 남자만큼 밥을 적게 먹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여자라는 데로부터 300g을 줘요. 그랬었는데 하고 여자는 부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부양이라는 게 뭐냐면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양육하고 그냥 가사를 돌보고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일을 해라. 여자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죠. 다 나가는 대신에 여자는 700을 올려놓고, 또한 간부의 인원수 비중도 여자 간부도 비중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죠. 인권 문제도 뭐 따라서 이 상황을 따라가면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니 뭐 가정에서 여자가 다 하거든요. 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국가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 국가에서 백업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비사회주의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건 어차피 여자들이 하거든요. 남자는 정말 구실 못하는 존재. 뭐 여자들 속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냥 대명사처럼 흘러다니는 게, 남자는 밤에만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남자가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여자들의 인권이 스스로 찾은 거죠. 여자들의 인권을 스스로 자기네가 찾은 거죠.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구박을 받는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바뀌었죠. 제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초기에 살면서 내 개인적인 유튜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동기는 북한에서 사실 마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 어떤 친구가 해외에 이거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갔다가 이 녀석이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소에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과외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보위원한테 돈을 뇌물을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과외 작업을 하려고 나갔다가 다른 나라까지 갔댔대요. 아무튼 난 거기 가능한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대여를 이탈했던 거예요. 이탈했다가 집에 부모들 있고 뭐 이런 마음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조선에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야 인마 넌 바보다. 남조선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지. 그럼 그냥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니면 남조선에 가서 살아도 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부모들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서 아무튼 그때 이 녀석이 어떤 얘기 하냐면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 대남 공작원들 보내가지고 목을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작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완전 새빨간 불하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냥 뭐 발언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당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염두에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는구나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 TV를 보는 애들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내가 한국 TV를 보듯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가 되거든요. 한국 TV 보면서 재밌는 얘기, 영화반 얘기만 하고 야 누구 예쁘더라. 야 소녀시대 그 윤아가 엄청 예쁘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애들이 평소에 얘기를 하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에서 분명히 좋은 것만 내보낼 거야. 우리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건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좀 믿는 편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됐죠.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내 친구들이 이걸 볼 때 저 녀석 저기 가서 저렇게 살고 있네. 분명히 북한에서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소문내기를 이렇게 소문냈을 거예요. 걔는 남조선에 나가서 남조선 괴뢰군 놈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보 다 뽑히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앉아서 굶어 죽었다고 하거나 아직도 거지로 생활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홍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에는 친구들도 야 그 새끼 여기서 살았더라면 그런 대로 먹고는 사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기 나가서 생고생하고 있구나 아니면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언론 활동도 하지만 언론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놓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북한 청년 인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와이프가 육아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리 예은이네. 그러니까 우리 애기 이름이 첫째가 예리고 둘째 애기가 예은이에요. 예리 예은이네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애엄마들이, 북한에는 유모차도 없고 애들을 다 우버 키우거든요. 우버 키우고 기저귀도 촌에 닳아서 해져서 없어질 때까지 빨아서 써요. 그냥 빨래해서 손빨래 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우리가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뭐 세탁기에 빨래하는 장면 나오고 애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또 자동차에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탈북하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채널에 놀러 오세요. 아버님의 유고를 가지고 왔죠. 아버님의 유고를 모시고 왔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말 나의 몸 외에 기타 다른 걸 제가 들고 왔다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아버님의 유골이고요. 그래서 뭐 반대로 북한 실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외부에 알리려고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한, 스마트폰으로 몰카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온 그런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죠. 국정원에 찍어온 양의 한 70% 정도는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한 30% 정도. 이게 제가 가지고 왔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정원에서 보관을 하고, 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콘텐츠 내용 중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거, 그것만 30% 정도만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가지고 온 게 SD 카드 2개, USB 3개를 이렇게 5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북한 물건이니까 그건 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돌려주는데, 거기에 단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내용들의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30% 정도만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주셨죠. 아니, 뭐, 이걸 무슨 목적으로 찍어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나가서 이렇게 북한의 참상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찍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좀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종전에 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바로 직행하면서 탈민들 속에서 이렇게 해본 예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 데는 어디에서 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런 말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단지 나는 뭐 한국 TV를 많이 보다 나니까 TV를 보면서 한국에도 북한 관련한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단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행동 같은 거를 보면 북한 정보에 대해서 구도상으로 얘기하는 정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인터뷰를 해서 직접적으로 대안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오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엄청 놀라들 하시더라고요. 찍긴 찍었지만, 찍어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포인트만 딱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서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찍어온 것까지 하면요, 뭐 한 서너 시간 되죠. 서너 시간 되는데, 그거를 뭐 필요한 분량만 찍어서 쓰자면 뭐 요약되고 줄죠. 사실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제게 안 준 콘텐츠들은 어떤 거냐면 북한 정부에서 만들어낸 그런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을 한 과정이나, 혹은 뭐 남한 괴뢰 문화를 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선전용으로 만들어낸 북한 내부 영상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런 영상을 북한 공영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게끔 틀지는 않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무슨 경찰관들이나 무슨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공유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강의 같은 거 할 때 북한 주민들한테 털어놓고 보여주면서, 자, 이렇다라는 거를 비판적으로 선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국영방송에서 이렇게 북한 조선중앙TV로 내보내는 건 아닌데, 단지 북한에서,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라는 데로부터 개인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저작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글쎄, 북한의 저작권을 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받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어요. 내가 할 만큼 또 했고요. 혹시 어떻게 찍었어요? 이렇게 몰래 찍을 수 있었던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뭐 노하우라는 게요,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은 내가 이걸 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북한에는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 적거든요. 막대기 폰이라고 하는데, 건반식으로 된 거, 건반 눌러서 하는 그런 막대기 폰, 그런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민 수의 한 50% 정도?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도 포함되거든요, 거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 보급률은 그래서 한 30% 정도로 줄거든요. 뭐 막대폰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갖고 2개를 갖고 있는 셈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지, 막대폰을 가진 사람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따로 갖고 있고 막대폰 따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에서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수의 50%는 스마트폰이나 막대폰도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하면은 상대방이 스마트폰 조작도 할 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못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전자기기를 사용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자기를 찍고 있는 건지 그걸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현실적으로 화면을 들여다볼 때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글쎄 찍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은 내가 마주 앉아있는 상태에서 화면은 내가 보고 있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들고만 있어요.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핸드폰을 자랑을 하려고 들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서 현재 그냥 손으로 맹목적으로 들고 얘기를 나누는 거나 이런 인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찍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있고 또 반면에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조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찍은 게 아니라 각도가 좀 약간 이상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주머니 달린 옷에 여기에 넣는 거예요. 넣고서 렌즈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렌즈는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촬영 버튼을 눌러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주머니가 얕은 주머니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노출된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 내가 친숙하게 대화를 걸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애들 내가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떤 기자분은 이력 씨가 여기 한국에서 나서 잘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유명한 기자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간다. 기자 정신이 되게 강하다. 한국에도 기자들도 몰카 촬영하는 게 정말 엄청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북한에서는 실적으로 그렇게 찍다가 발각됐다. 그건 정치범이거든요. 그냥 북한에는 촬영을 마음대로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임의 장소에 가서 예를 들면 어떤 사정물을 배경으로 찍잖아요. 그럼 범죄로 속하거든요. 그것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남의 인물을 내가 마음대로 찍었다? 이건 범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목숨을 내걸고 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자분도 기자 정신이 강하다. 아무튼 좀 탐구는 하시더라고요. 남한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 한우 스테이크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뭐니 해도 이 가성비 좋은 게 그냥 비싼 게 비싼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제일 좋았고, 근데 일반적인 음식들 중에서도 뭐 북한에서 없는 음식들. 아니 제가 북한에서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도 한국 음식에 대한 거리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음식을 좀 습관이 느끼한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달고 느끼하고 한 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와이프도 아직까지 한국 음식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도 뭐 저희 아버지가 잘 살고 뭐 잘 먹는 사실인데 저희 엄마 자체가 육식을 별로 좋아하는 분이 그런 성향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같고. 그래서 채식주의자죠, 솔직히. 나는 그냥 뭐 몇 끼 고기를 먹어도 싫지 않고 평상시에는 뭐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건 뭐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북한에 없으니까 아무튼 북한에 없는 일상적인 음식 하면은 제일 저렴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가격 대비 같아서 이런 것들 좋죠. 치킨 브랜드는 60개 치킨에 크크크 치킨이 좀 바삭바삭하고 식감이 좋더라고요. 제일 선호하긴 합니다. 자주 먹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2번씩 먹죠. 제가 이 집에서 좀 마른 상태에서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질거나 좀 이렇게 뭔가 양념을 발랐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마른 상태로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요. 솔직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한국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먹을 거. 먹을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냥. 다양해서 전 제일 한국에 가서 이것만은 제일 좋다. 내가 한국을 정말 잘했다 하는 건 먹을 거. 북한 냉면하고 이게 한국 냉면하고 이게 맛이 달라요. 이게 한국 냉면이 정확히 북한 평양 냉면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짝퉁이에요, 이건. 짝퉁 냉면이라고 해야 돼, 정확히. 그러니까 평양 짝퉁 냉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평양 냉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양 냉면을 좀 둔갑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냉면은 보면 정말 평양식을 모방하려고 하다 보면은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면은 맛있더라고요. 저도 뭐 기억이 사실 뭐 맛을 대배해가면서 먹을 만큼 평양 냉면의 맛을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는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안 가봤지, 정확히. 못 가본 게 안 가봤어요. 평양에 어릴 때, 학교 때 저희 큰아버지 두 분이 평양 사시거든요. 제 아버지의 형님 두 분이 평양 사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평양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있는데 그때 갈 때마다 그냥 그 평양 그 입구에서부터 그 단속을 그냥 엄청나게 해가지고 걔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때 그 문건상 뭐 이렇게 뭐 박아야 되는 도장 같은 걸 제대로 못 박아가지고
거기 좀 거의 붙잡히는 수준인데 뭐 감옥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냥 차에서 이탈돼가지고 내려줘가지고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은 그러면서 그냥 하루 그냥 꼬박 그냥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붙잡혀서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난방난돼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냥 냉방에서 그냥 얼어 떨면서 감기만 나고 개고생했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으면서 아 이거 별 엿 같은 평양이나 한번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네 이런 생각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평양 가서 별 볼 것도 없어요. 평양은 그냥 앞에만 넥타이 탁 매고 앞에만 신사처럼 양복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허접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앞에 보이는 이게 한마디로 번도로에서 보이는 면만 이렇게 그 회칠도 잘 돼 있고 뭐 겉에 페인트 같은 것도 발라가지고 뭐 새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지. 뒤로 돌아가면 그냥 유리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창문들 유리도 없고 다 뻥뻥 뚫리고요 그냥. 그리고 마치 그 6.25 겪고난 그 무슨 느낌처럼 그냥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지 않고 그 무슨 그 인분 같은 것들도 굴러다니고 냄새도 막 나쁘고 유력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평양이 난 별로 좋은 게 뭐로 같더라고요. 뭐 평양 가서 냉면도 먹어봤고 뭐 옥류관 가서도 평양 옥류관 국수도 뭐 메밀국수도 다 먹어봤어요. 아니 난 뭐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좋다서 생각되지 좋다는 생각이 들지 굳이 북한의 평양 냉면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보고도 간혹 어떤 한국 지인분들이 이렇게 평양 냉면 먹어봤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어야 봤죠.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냉면하고 평양 냉면 비교하면 어떤 게 맛있어? 우리나라 게 맛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평양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우리나라 게 맛있다니까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니, 선생님들 그럼 저기 뭐 이게 우리 한국인의 입맛대로 사시는데 저 미국 가서 한 열흘만 살아보세요. 김치 드시고 싶고 라면 드시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 나라 음식이 제일 좋아요. 남의 거 넘볼 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인정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게. 아 생각보다 더럽죠. 아 엄청 좋은 거 없고 하지만 이게 뭐 엄청 아이고 그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 아파트 그냥 한 20층 이상 되는 걸 그냥 계단으로 그냥 헐떡헐떡 먹으면서 새뿌린내가 나더라고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요. 짐까지 덜고 이렇게 그냥. 아유. 평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확실하게 또 자본주의화가 돼 있죠. 근데 이게 뭐 공식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하면 비공식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냥 이 유흥이 엄청 발달했어요. 유흥이.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라고 공식적으로 잡아놓은 건 아닌데 식당 같은 좀 큰 식당들에 가면요. 내가 가서 룸을 달라고 하면 룸에 가거든요. 룸에 딱 앉으면 거기에 접대부가 와서 우리나라에 서빙하는 그런 개념인데 접대부가 와서 내가 룸을 달라고 할 때는 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그 공동 좌석에 앉아서 먹을 때 하고 그게 룸에 들어가면 벌써 값이 더블로 올라가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비싸요. 근데 비싼 데 들어가잖아. 비싼 데 들어가면 거기 식당 측에서도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간부야. 뭐 이렇게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벌써 접대가 벌써 달라져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둥근 접시 같은데 뭘 나온다면 거기 들어가면 벌써 각진 그런 접시 같은데 엄청 색다르고 음악 자체가 벌써 조명 자체가 달라요 그냥 뭔가 거기서는 왠지 잠자리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런 조명과 그런 음악으로 흘러나와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서빙하러 들어온 아가씨가 나가지 않고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할 거 다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공손히 얌전히 앉아서. 그럼 그 이상의 행동도 가능한 거죠. 그게. 그냥 뭐 솔직히 평양 갔다 와서 내가 아는 친구들 한해서는 지방에서 돈 벌어가지고 평양 가면 금마세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걸 즐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는 북한이 맛있어요. 왜 맛있는 거 같냐면 우리나라에는 사료가 있잖아요. 돼지나 개가 먹는 사료가 딱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사료가 없어요. 없고 아예 없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방법이 일반 가정집에서 먹는 음식물 찌꺼기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돼지가 섭취하는 먹이량 중에서 70% 정도는 채소예요. 70%는 채소를 먹고 30%만 알곡, 찌꺼기를 먹는데 고기 자체가 달아요. 고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돼지고기가 단맛이 엄청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담백한 맛이 부족하다고 할까? 고기가 좀 퍽퍽하다고 할까? 아무튼 질 좋은 1등급 그런 부위의 고기라 할지라도 북한의 돼지고기만 일반 돼지고기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돼지를 키우면 고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제가 오죽하면 돼지 농장이나 한번 해볼까. 그냥 식당들에서 그냥 버리는 그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다 나한테 달라고 졸라가지고 그런 걸 먹여서 돼지를 키우면 돼지고기 엄청 맛있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파는 돼지고기만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지? 제가 놀랐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조사 기간에 처음에 딱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딱 들어왔을 때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봐서 그냥 내가 메뉴를 정해서 그냥 먹는데 고기 맛이 이렇게 없는지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아 이거 고기 엄청 맛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간식 드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간식이요? 아, 저 간식 안 먹었어요. 아, 아까 내가 드린 거 초코파이 그거 드렸잖아요. 아, 그냥 있어요. 그러세요? 난 또 배가 불러서 맛이 없을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도 제가 지인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북한에서 먹었던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 할 수 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고기 맛은 북한 맛이, 북한 고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들이 물어봐놓고서 나보고 그냥 그거는 이력씨가 북한에서 굶다가 이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니까요, 바로. 그러면, 아, 내가 이래서 얘기를 하기 싫다니까. 그러게, 아, 됐어요. 맞아요. 그러고 만다니까. 어물 같은 것도, 어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바닷가에 나오는 조개나 게나 뭐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반찬류 이런 것도 북한에는 전기가 없다라니까 이게 현지에서 나온 거를 바로 섭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바로 먹거나 현지에서 먹지 않더라도 시간을 다 둬서 그냥 금방 빨래니까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는 교통수단이 좋은 그런 기제를, 그러니까 뭐 탑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서 신속하게 그냥 잡으면은 그냥 손도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냥 현장으로 나와요. 생산. 뭐를 바로 그냥 소비 단위로 바로 나와버리고 마는 게, 그러니까 바로 요리를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신성한 느낌의 햄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냉장시설이 있고 전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고 수족관에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다가서 요리를 하잖아요. 왠지 현저히 북한 거보다는 맛있으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좋다는 건 아닌데 북한께 음식이 기본적으로 맛있는 게 우리 한국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찾자면은 이런 이유밖에 더 없는 거예요. 뭐 북한께 뭐 그런 고기들이나 뭐 돼지가 우리 한국보다 더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더 잘 먹은 건 아니에요. 종자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다는 이유는 이 이유밖에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TV를 보면 다큐멘터리도 있지만은 뭐 어떤 프로들 보면 무슨 음식과 뭐 식객에 관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요. 이 한국이 그런 콘텐츠들이 많잖아. 옛날에 무슨 VJ 특공대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와인 멋진 세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식객에 관한 그런 것만 나와요. 뭐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먹방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그냥 막 개굴스럽게 먹으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그게 엄청 부러웠고, 야, 저렇게 남조선 아새끼들은 그냥 각양각색의 별의별 식연 음식이 다 있네. 나 죽기 전에 저거 뭐 통일의 대열길 만무한 남조선에 가서 저거 한번 먹으나 보고 죽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올 때 당시도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가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조사기관에 조사받을 때도 빨리 나가서 내 자유대로 막 사먹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알았던 정보를 한국에 와서 더 확실하게 되면서 알은 것 뿐이니까 이게 문화적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전에 알았던 사실을 여기 와서 그게 증명되고 만 거죠,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 무슨 명륜 뭐 진사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흔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슨 갈비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내가 무한리필로 한 2만 원 정도,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내면은 그냥 배 껌나도록 먹고 나오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생각되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이윤이 날까 대체? 이렇게 하니까 뭐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또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아요. 잘 먹긴 하는데. 근데 나보다 양이 많은 친구들하고 이제 몰래 들어가면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아, 우리 가서 뭐 무한리필 고기 좀 사 먹고자 하고 가요. 가면 나는 뭐 예를 들면 한 3판, 4판, 많이 먹어야 4판 정도 먹고 3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는데 얘들은 그래 한 6판, 7판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인마 니들 좀 적당히 먹어. 니들 때문에 식당 거지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시네. 너도 실컷 먹어 하면서 그냥 계속 먹어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 오면 이 식당이 이거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이럴 때 충격이 있어요, 정말. 북한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북한에는 정말 이런 게 없어요. 북한에서 그랬다는 망하고 말죠, 뭐 그냥 거지되고 말죠, 뭐 그냥. 북한에 없는 게 많죠, 뭐 치킨도 없고, 뭐 피자도 없고, 뭐 햄버거도 없고, 뭐 정말 이런 것들 북한에 들고 들어가서 너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아마 다 그냥 이 한국에 가면 이런 거 많아 하면 다 탈북하려고 할 걸요, 아마. 뭐 먹방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먹방 탈북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여기 엄분토였어, 여기로 넘어갈까 말까 이 고민하는 거 있다 하면 먹방을 보여주잖아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나도 북한에 살 때 한국 가면 자유가 있지, 비행기 타고 외국에도 갈 수 있지,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상상하면서 장점으로 한국이 저렇게 좋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 장점으로 봤던 건 사실인데, 제일 첫 번째로 그냥 완전히 와, 저게 완전 내가 뽑았다 하면 먹방이에요. 그냥 먹방이 제일 좋았어요. 그냥 먹방 보여주면 그냥 바로 그냥 다 항복할걸요? 그냥 다 손들고 다 내릴 거예요, 아마. 먹방이 제일 좋죠. 탈북을 선동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먹방일 것 같다.
뭐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고 뭐 일상적인 브이로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실업자야 예를 들어서 나 실업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 노는 모습도 좋아요. 그냥 그거 보여주면 아니 저 새끼들은 출근도 안 하고 저 뭐하냐? 우린 그냥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퇴근하는데 뭐 주는 것도 집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달랜드 보내거든요. 북한에서는 일 안 나오면 달랜드 가야 돼요. 노동 달랜드 뭐 교화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그냥 주말 쉴 일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나가요. 그냥 망가던 그냥 한 달 30일, 30일 동안 계속 나가야 돼. 계속 명절 때만 휴식하는데 명절 때라는 거지 김씨일과 생일, 그다음에 뭐 공화국 뭐 창건절 뭐 이런 아무튼 국가 명절 같은 거 그럴 때 휴식하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휴식을 안 해요. 전문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상이 그냥 놀기만 하고 누가 와서 간섭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저게 과연 말이 될까? 이런 정말 한국으로 마음이 달려갈걸요. 정말 내비 정말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는 어쩌다가 평양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간부들이 지방에 내려오잖아요. 내가 어디 목적지에서 오면 길 가는데 자꾸 귀찮겠으래. 그냥 창문 열고서 저기 말 좀 물읍시다.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저기를 가야 된다고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 가서 못 찾고선 이 새끼 거짓말했어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거기 아니야 저기 가야 된다고 하면 또 거기를 가야 돼요. 왔다 갔다 그냥. 이게 그냥 엄청 피곤한 일이죠. 아무튼 북한에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정말 처음에 내비가 있고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뭔가 다 알려주고 가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다. 정말 이거 지하철 환승하는 거 그것도 좋더라고요. 북한에서 환승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정말 최고 좋고 뭐 일상에서 좋은 걸 따지자면요 정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뭐 어떻게 바닥을 들여볼 거나 했나요? 뭐 거기서야 헛기침도 못 하는데 주민들이 헛기침이라도 하면은 정치범으로 붙잡혀가는데 불평 불만이나 의견 같은 거를 뭐 내놓고 얘기를 못 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내면에서 이렇게 엄청 친하거나 가까운 집안이나 혹은 친구들끼리 얼핏 나누는 이야기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뭐가 돼가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만은 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자가 뭐 나라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깨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필요이 강해요. 좀.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대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한 여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도 그만큼 망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든 망하든 빨리 이 사회가 종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2030의 그 세대들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전쟁이나 콱 터져라 뭐 이런 말을 흔히 그냥 내놓고 친구들끼리 다 하는 말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때문에 여자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망할 거야. 망한다고 믿죠. 망하길 바라겠죠. 바라고 망하길 믿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니죠 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더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김정일도 아버지인 김정일도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김경이라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함께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와서 뭐 공개 행사 활동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함께 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동생 김여정도 데리고 그러니까 대동하고 한동안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는 딸 김재열을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이 나라도 이제는 여자들의 세상이 오는가 보다. 여자들의 세상이 오면 망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 이것도 잘 된 거야. 빨리 뭐가 되든 끝장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계자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저도 거기서 좀 큰 고위급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좀 하면 제가 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를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부들 좀 생일 때나 이럴 때 찾아가요. 가면 그 술자리에 간부들 모여 앉아서 술 한 잔씩 먹고서 하는 소리들이 뭐 우리 김주애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주애를 엄청 이게 뭐 머리가 좋다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난 군사 지략을 지녔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능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유장군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군사적인 문제에 함께 대동을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지나면 누구도 하지 못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느니 뭐 혹은 뭐 여장군이라서 뭐 어떠한 무슨 뭐 축지법을 썼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과장해서 이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 보고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주애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아니 다른 사람을 밀 확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지 굳이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을 할 뿐인 거죠. 이거는 추측이 뭐 정답이 되는 건 없어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북한 주민들도 인식에는 김주애 자녀분 그러니까 김주애 동지, 김주애 자녀분 이런 식으로 부른말을 표현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김주애 동지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아들이 있다. 감춰져 있는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을 나중에 후계자로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다고 생각돼요. 여 장군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장군감이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개 먹어도 노루라고 하면 노루가 되는 거고요. 너로도 범이라고 하면 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는 별로 그게 말이 될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아니 김여정이가 사람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여자로 보이거든요. 김여정은 살 줄 아는 줄타기를 잘 하는 여자로 보여요. 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리석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쓰이겠죠, 아마도.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가 어디 안 가거든요. 백두혈통은 딸이라 할지라도 대가 끊겨서 설사 딸이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이 그만한 재능을 가졌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문제를 연결시켜보면 분명히 후계자로서도 선색이 없는 여자라고 절대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이 종전의 이 낡은 방식은 깨야 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남녀 할 거 없이 똑같이 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때문에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는 더 이상 이상할 일이 없고요. 또 주민들이 그 불만을 가져볼 일도 전혀 없고, 또한 김여정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세상이 12번 변해서 김주애나 김정은이 족속이 아예 없어졌다. 그렇다면 글쎄 생각해보면 문제겠지만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북한에서 기록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지 시찰을 하는 장면을 잡아서 콘텐츠를 기록영화로 내보내요. 그 선전용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포착됐댔어요, 그때. 근데 그걸 보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지금 나이가 지금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저런 상태를 보면 분명히 어떤 건강 이상이 있다. 저렇게 젊은 분이 어디 나가서 다리를 다칠 일은 없을 건 분명한데 저게 다리를 절고 있다. 그냥 얼굴 상태도 나이가 많이 먹어 보여서 한마디로 늙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볼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한 일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간부들은 약간 썰이 있는데 무슨 불치병에 걸리셨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래서 이 후계자로 지금 우리 김주애 동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주애 동지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시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신 특출한 분이시다. 이런 한마디로 아부 성격이 띈 그런 말들을 수근수근 하는 그런 모습도 느꼈고요. 건강 문제가 생긴 거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죠.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그러니까 그 3대째 이어오는 그 사람들 이미지가 다 뚱뚱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마 말라꽁이었다면 북한에서는 살찐 사람을 전혀 안 할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어제 그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찐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마른 인간이었다면 북한 주민들도 마른 걸 선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 잠바, 장군님 패딩, 물론 북한에서는 패딩이라고 부르고 동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군님 동복, 장군님 잠바, 장군님 헤어스타일, 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장군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흘러가죠. 근데 장군님이 만약에 말랐어 봐요. 그럼 장군님을 따라가려면 마름을 선호할 거잖아요, 분명히. 10년 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고려해봐야겠죠. 죽거나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병적으로 인해서도 음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초기에 살면서 내 개인적인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동기는 북한에서 사실 마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 어떤 친구가 해외에 이거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갔다가 이 녀석이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소에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과외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보이원한테 돈을 뇌물을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과외 작업을 하려고 나갔다가 다른 나라까지 갔댔대요. 아무튼 난 거기 가능한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대여를 이탈했던 거예요. 이탈했다가 집에 부모들 있고 뭐 이런 마음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조선에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야 인마 넌 바보다. 남조선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지. 그럼 그냥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니면 남조선에 가서 살아도 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부모들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서 아무튼 그때 이 녀석이 어떤 얘기 하냐면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 대남 공작원들 보내가지고 목을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작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완전 새빨간 굴하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냥 뭐 발언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당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는구나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 TV를 보는 애들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내가 한국 TV를 보듯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가 되거든요. 한국 TV 보면서 재밌는 얘기, 융합한 얘기만 하고 야 누구 예쁘더라. 야 소녀시대 그 윤아가 엄청 예쁘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애들이 평소에 얘기를 하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에서 분명히 좋은 것만 내보낼 거야. 우리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건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좀 믿는 편이다. 이런 걸 느꼈댔죠.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내 친구들이 이걸 볼 때 저 녀석 저기 가서 저렇게 살고 있네. 분명히 북한에서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소문내기를 이렇게 소문냈을 거예요. 걔는 남조선에 나가서 남조선 괴뢰군 놈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보 다 뽑히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앉아서 굶어 죽었다고 하거나 아직도 거지로 생활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홍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친구들도 야 그 새끼 여기서 살았더라면 그런 대로 못 끊어 사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기 나가서 생고생하고 있구나 아니면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언론 활동도 하지만 언론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놓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북한 청년 인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와이프가 육아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리 예은이네. 그러니까 우리 애기 이름이 첫째가 예리고 둘째 애기가 예은이에요. 예리 예은이네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 애엄마들이, 북한에는 유모차도 없고 애들을 다 우버 키우거든요. 우버 키우고 기저귀도 촌이 닳아서 해져서 없어질 때까지 빨아서 써요. 그냥 빨래해서 손빨래 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우리가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뭐 세탁기에 빨래하는 장면 나오고 애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또 자동차에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탈북하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채널에 놀러 오세요. you